네, 이제 솔리드 케이스 스터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한번 볼 거예요. 이게 큰 그림을 보는 데는 도움이 될 거예요. 아, 이러이러한 절차로 가는구나. 이런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이런 순서로 발표를 드릴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리퀘어먼트에서 유스 케이스를 처음에는 수출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얘기할 때 우리는 어프론트와 에자일의 어떤 약간 중간적인 정도에 살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전혀 어프론트를 안 하고 바로 에자일로 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리퀘어먼트가 있으면 적어도 유스 케이스 목록하고 엔터티, 그래서 정적 모델링 정도는 어느 정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고 나서 SRP, OCP, LSP, ISP, DIP를 적용하는 그런 예제를 보는 거예요. 자, 요구사항을 분석하면서 유스케이스를 만들고 엔터티 리스트를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엔터티 리스트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데이터 모델, 정적 데이터 모델, 그렇게 보시면 돼요. 유스케이스는 시스템이 제공하는 주요 기능 모델이죠. 근데 그 주요 기능은 어떠한 액터들을 위한 기능인 거냐, 거기에 주안하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페이롤에 대한 예제인데, 페이롤은 add employee, delete employee, change employee, add time card, pay employees, add sales receipt, 뭐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려고 보니 데이터가 employee라는 게 있어야 되고, employee는 뭐 commissioned employee, hourly employee 이런 게 또 서브 타입으로 존재해야 되더라. 타임 카드, 세일즈 리시트 이런 데이터들이 존재해야 되더라. 이런 게 점진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한 번에 다 나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왼쪽에는 시스템이 제공하는 유스케이스 목록이 이렇게 계속해서 추가가 될 거고요. 오른쪽에는 저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 모델이 이제 나올 거예요. 저기 지금 오른쪽에 보면 커미션드 인플로이라는 거는 기본급 베이스 페이에 커미션 레이트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 얘는 나중에 얼마를 지불할지 계산할 수 있어 라는 얘기고, 아울리 인플로이는 시급이 얼마인지 그 요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세일즈 리시트는 얼마큼 팔았는지, 그래야 얘한테 뭐 커미션을 그죠? 얼마를 팔았는지를 이제 표현할 수가 있어. 뭐 이런 거겠죠. 타임 카드는 언제 몇 시간 일했는지를 알아야 돼. 이런 정보들이 계속 쌓여야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요구사항을 분석하면서 유스 케이스를 확장해 나가면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인플로이는 타입에 따라서 급여 수령 주기가 달라. 뭐 2주마다 받는 애, 주마다 받는 애, 그 다음에 월 단위로 받는 애, 뭐 이런 게 있어. 그런 거는 보면 커미션드 인플로이 같은 경우는 2주마다 받고, 그 다음에 시급제는 주마다 받고, 샐러리들은 월마다 받아. 이런 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계속하면 페이 디스포지션, 그러니까 지불 방법도 다 달라. 그래서 페이 디스포지션은 메일로도 받고, 페이 마스터로도 받고, 다이렉트 디파짓으로도 받아. 뭐 이런 게 계속 추가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유스케이스가 복잡해지는 거는 데이터가 변경되기 때문이지 오퍼레이션이 변하기 때문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 얘기를 이제 뭐 제가 다른 데서도 본 게 있는데, 도메인 모델을 강조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기능에 초점을 맞춰서 데이터를 설계를 하면 기능은 되게 자주 변하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도 영향을 받는다. 데이터 영향을 받으면 그 데이터에 의존하고 있는 다른 기능도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되게 프레질해지죠, 그죠? 근데 아주 건전한 데이터 모델을 만들고 걔들이 기능을 제공하는데 기능에 변화가 생겨도 데이터 모델이 보호되도록 설계를 한다면, 그죠? 그렇게 한다면 지금 같은 이런 복잡성의 문제가 많이 줄어들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 DIP 그릴 때 제일 중요한 데이터 모델 중에 있는 게 어플리케이션 파티션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걔네들이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뭐 딜리버리 메커니즘이나 이런 애들한테, 뭐 아니면 DB랑 이런 애들한테 잘 절연이 돼 있으면 그쪽에서 요구사항 변경이 와도 내 데이터 모델은 변경 안 되고 이제 기능을 잘 제공할 수 있겠죠. 쉽지는 않을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바로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맺는 것보다는 하나의 인다이렉셔널 레이어, 그러니까 인터페이스 하나만 둬도 많이 좀 좋아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잡해, 우리가 뭔가가 변경이 돼서 위험해진다라고 보는 게, 예, 실제로 보면 기능이 변경되는 거는 그렇게 크게 이제 뭐 복잡도를 증가시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데이터가 변경되면 이제 큰일이 나는 거죠. 그 데이터 변경으로부터의 영향을 최소화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에 대해서 초반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유니언 멤버십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뭐 또 이런 뭐가 또 필요하다는 거죠. 뭐 유니언 멤버십은 멤버냐 멤버가 아니냐 이런 게 필요하고, 네. 인플로이 타입에 이제 또 유니언 멤버십도 인플로이 타입을 결정할 수 있는 조건으로 이제 추가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유스케이스를 분석을 하면, 요구사항을 분석하면서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 유스케이스를 뽑고, 그 다음에 그 유스케이스를 분석을 하면서 정적 모델링을 했어요. 어느 정도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그렸어요. 그러면 뭐부터 할 거냐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SRP로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SRP로 시작을 하는데, SRP에서 주안을 하는 거는 누가 어플리케이션의 액터인가, 그들의 관심사는 무엇인가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롤이 제공하는 거는 이러이러한 기능들이 있는데, 그 중에 보니까 오퍼레이션즈라는 액터가 있다는 거예요. 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UI를 통해서 이 모든 유스케이스를 사용하는 놈이에요. 그 다음에 유니언이라는 액터가 있는데, 얘는 어떻게 조합비를 부과할 건가, 조합비를 언제 공지할 건가, 모든 조합 회원에 관련된 이슈를 나는 처리하고 싶어, 이런 액터가 있다는 거예요. 오퍼레이션즈랑은 확연하게 다른 액터죠. 그 다음에 또 팔러시라는 게 있어요. 얘는 이런 그 직원들이 얼마를 수령해야 되나, 언제 수령해야 되나,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액터들을 나눠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브리핑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SRP는 2단계에서의 목적은 모듈을 잘 분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의 모듈이 하나의 액터만 서비스 하도록 그렇게 변경을, 그렇게 유지를 하는 게 이제 SRP에서 중요한 여기서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오퍼레이션즈는 모든 UI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근데 또 여기 여러 액터들과 연관된 데이터가 존재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뒤에서 볼게요. 여기네요. 네. 여기 보면 이제 유스케이스를 조금 더 나눠봤어요. add employee라는 유스케이스는 hourly나 commissioned나 salaried 셋 중에 하나를 추가하는 걸로 바꿔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저기는 extend 관계가 있죠, 유스케이스 간에. extend는 그 자바에서 상속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저 add employee라는 게 abstract 유스케이스고, 나머지 세 개의 유스케이스는 걔에 대한 실제 뭐 파생 클래스 같은 거죠. 예? derived 클래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보면 공통적으로 employee type, pay disposition, union membership 이걸 다 입력으로 받아야 되는 거고, hourly인 경우에는 hourly rate를 추가로 받고, 그 다음에 commissioned인 경우에는 base pay 플러스 commission rate를 추가로 받는다. 뭐 이런 걸 지금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얘들을 가지고 액터를 가지고 표현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add employees, 저기서 지금 operations 지금 좀 나중에 얘기하자 그래요. 왜냐하면 오퍼레이션즈는 저 유스케이스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거다. 왜? 오퍼레이션즈는 모든 유스케이스에 관여하고 있는데, 후에 UI로부터 유스케이스를 분리하면 이 의존성은 제거될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떤 게 두 개 이상의 액터에 의해서 사용되나 보면, add employee가 유니언에서 의해서도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팔러스에 의해서도 사용이 되죠. 요게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요 두 개의 액터가 하나의 유스케이스를 사용하는 걸 없앨 수 있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하거든요. 1. add employee라는 유스케이스에서 새로운 유스케이스를 익스트랙트 한다. 새로운 유스케이스가 뭐냐면 set union member라는 거를 추출을 하는 거예요. add employee 중에 union 액터가 사용하던 기능을 set union membership이라는 유스케이스로 추출을 한 거예요, 지금. 추출을 하고 유니언 액터는 그 유스케이스를 직접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add employee라는 유스케이스는 저 유스케이스를 사용하게 바꿔놓은 거예요. add employee라는 유스케이스는 set union membership이라는 유스케이스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러시는
add employee를 이제 그냥 사용하면 되고요. 유니온이 add employee 갖고 있던 그 의존성이 없어졌죠. 이렇게 유스 케이스가 2개 이상의 액터에 의해서 사용될 때 특정 액터에 의해서 사용되는 기능만 추출을 해서 새로운 유스 케이스를 만들어서 그런 충돌을 없앤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SRP에 기반한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앞에 있던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뭐 add employee, add hourly, commissioned, salaried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동일하게 지금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그린 거예요. 이 그림 보면 되게 재밌죠. add employee request가 있고 그 밑에 3개의 child 클래스가 있죠. 그 다음에 또 add employee라는 유스 케이스가 있고 그 밑에 3개의 유스 케이스가 또 있어요. 그 각각의 유스 케이스는 저 각각의 데이터 스트럭처, 리퀘스트를 사용을 해요. 되게 이렇게 뭐 거의 공식처럼 이렇게 대칭적으로 나오죠, 그죠? 예. 이것도 되게 저는 재밌게 봤었는데, 예. 근데 여기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거는 파란색은 데이터 스트럭처예요. 데이터 스트럭처. 데이터 스트럭처니까 펑션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게터 세터를 펑션이라고 그럴 수는 없는 거고, 얘는 그냥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유스 케이스가 실제로 그 유스 케이스를 구현한 객체예요. 그 유스 케이스에 일어나야 되는 일련의 행위들 있잖아요. 그걸 구현하는 애들이 유스 케이스 객체가 돼요. 네,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야근이라는 얘기를 해요. 야근이가 뭐냐면 you are not gonna need it.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너는 그거 필요로 하지 않을 거야 라는 뜻이죠. 뭐 드라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Don't repeat yourself 뭐 이런 거. 그런 거에 관련 에자일에 관련된 그런 약자 중에 하나인데 이제 다이어그램은 이제 이분 말씀으로는 그래요. 자기는 다이어그램을 자주 그리지 않는다. 근데 다이어그램 그리는 건 시간 낭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이유는 앞에 이쁜 다이어그램이 나왔잖아요. 그런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이유는 내가 생각한 거를 잘 설명하기 위함이다. 네. 그래서 다이어그램을 작성하는 이유는 생각하는 프로세스를 설명하고 그런 상세함을 다른 이들에게 전달할 때인 거지 내가 설계를 위해서 다이어그램을 그리지는 않는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큰 규모의 프로젝트들을 팀원들과 수행하면 일련의 다이어그램을 화이트보드에 그린다.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월요일 아침에 화이트보드에 그리고 우리 이거 할 거야 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예. 그런 다음에 그거는 되게 러프한 다이어그램이 될 거예요. 예. 다이어그램을 상세하게 그리는 게 뭐 이게 문서화로 남아서 나중에 우리 거를 유지보수하는 사람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혹시 그런 다이어그램이 뭐 도움이 되신 적이 있었나요? 디플로이먼트 다이어그램은 다들 잘 그리시죠, 그죠? 근데 그거 서버 바뀌고 뭐 하면 그때 갱신 잘 하시나요? 예. 갱신을 잘 하시면 그게 도움이 돼요. 근데 갱신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괴롭죠. 원본 파일 어딨나 찾아야 되고 고쳐야 되고 다시 익스포트해서 JPG나 이런 걸로 위켓에 올려야 되고, 그죠? 이걸 누가 자동으로 해주면 모르지만 내가 매번 손으로 해야 된다면 되게 귀찮은 일이 돼요. 시간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다이어그램은 가급적이면 이제 내 생각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내가 다른 걸로는 전달하려면 힘들다. 이때랑 다 했어. 이제 다 했어. 다 했을 때 지금까지 얘기 나왔던 거 이쁘게 이제 한번 그려줄 필요가 있어. 그때가 좋은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상에서 이제 처음에 이제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 그 입장에서 SRP의 의미를 보면 한 모듈이 하나의 액터를 위한 책임을 갖도록 분리하는 것, 그런 설계를 하도록 하는 것, 그런 게 SRP가 지원되는 영역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분은 늘 얘기할 때 액터를 찾고 이에 기반하여 모듈을 분리하는 것을 가장 먼저 한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옛날에 우리 그 객체장 할 때 보면 제일 먼저 액터 찾으라는 얘기는 하거든요. 액터를 제일 먼저 찾고 그 액터들이 사용하는 유스 케이스를 뽑아라 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유스 케이스를 아까처럼 2개 이상의 액터가 사용하면 SRP 위반이니까 나눠라 뭐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이 있을 때 그거를 클래스 다이어그램으로 매핑하는 그런 뭐랄까 그런 기법 이런 것도 처음 봤고요. 그런 거는 재밌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솔리드니까 이제 OCP 봐야죠. OCP를 보면 Add Employee Controller라는 게 있어요. 얘는 뭐냐면
리퀘스트 데이터 스트럭처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add employee를 하기 위한 어떤 employee 데이터를 데이터 스트럭처에 넣어요. 그 다음에 데이터 스트럭처를 유스 케이스한테 넘겨요. 실행을 시킨다는 거죠. 파라미터로 그 리퀘스트를 전달하면서 이런 일을 해요. 그런데 컨트롤러는 UI에 속해요. 그리고 데이터 스트럭처와 이 컨트롤러는 지금 보면 데이터 스트럭처, 그러니까 리퀘스트랑 유스 케이스의 의존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데이터 스트럭처나 유스 케이스가 변경이 되면 컨트롤러도 변경이 돼야 돼요. 이런 일이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리퀘스트나 유스 케이스의 변경으로부터 이 컨트롤러를 보호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나온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이에요. 인플로이 컨트롤러가 리퀘스트를 바로 바라보지 않고 리퀘스트 빌더라는 인터페이스를 바라봐요. 그래서 이 리퀘스트 빌더의 구현체가 add employee request라는 거를 만들어요. 그러면 add hourly employee request라는 거에 변경이 생겨도 컨트롤러는 영향을 안 받겠죠. 리퀘스트 빌더가 변경이 안 되고 저 리퀘스트라는 인터페이스가 변경이 안 된다면 그 밑에 인플 오른쪽에 구체적인 리퀘스트 얘들의 변경은 영향을 안 미쳐요. 그죠? 하나 해결했죠. 또 하나는 유스 케이스에 직접적인 그 의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도 유스 케이스 팩토리라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유스 케이스로 만들 거예요. 그러면 그 유스 케이스에 대해서 또 바로 클래스를 사용하지 않고 위에 그 인터페이스를 하나 또 둘 거예요. 유스 케이스라는 인터페이스를. 저렇게 하면 add employee 유스 케이스라는 애가 변경이 되어도 컨트롤러는 안전하게 보호가 되겠죠. 저 컨트롤러가 다른 유스 케이스를 혹시 다른 유스 케이스 구현체나 다른 리퀘스트 구현체를 쓰게 되더라도 인터페이스가 변경 안 되면 쟤는 영향을 안 받겠죠. 그죠? 그래서 OCP를 준수하는 모습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add hourly employee request라는 놈은 굉장히 빈번하게 변할 가능성이 많아요. 요청 중에 아이디가 예를 들어서 스트링 5바이트였는데 20바이트로 바꿔줘. 이런 일이라든가 어떤 인티저 타입이 있었는데 그게 인티저에서 더블로 바꿔줘. 이런 것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컨트롤러가 영향을 받는다는 건 웃긴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해서 보호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LSP를 볼 차례죠. LSP를 보면 타임카드 유스케이스에서 보면 타임카드 유스케이스는 인플로이 게이트웨이라는 걸 사용을 해요. 인플로이 게이트웨이는 뭐냐면 인플로이 DAO, 인플로이 리파이토리 이렇게 보면 돼요. DB에서 데이터를 갖고 오는 애예요. 얘가 인플로이를 DB에서 갖고 와요. 그 다음에 얘가 타임카드라는 걸 크리에이트하고 얘가 hourly pay type이라는 객체로 인플로이에다가 그 타임카드 만든 걸 세팅을 해줘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가 있냐면 add 타임카드 유스 케이스가 어떻게 인플로이의 페이 타입이 hourly인지 알까? hourly인지 알 수가 없죠. 근데 hourly인지 아닌지 알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인스턴스 오브나 아니면 다운캐스팅 해보면 알 수 있겠죠. 그죠?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인플로이의 타임카드를 넣을 때 타임카드 맨 밑에 줄 보면 그 소스 코드의 맨 밑에 줄 보면 인플로이의 add 타임카드라는 게 메서드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OCP 위반이 된다는 거예요. LSP는 OCP의 폴리모피즘을 지원하는 규칙이라고 그랬잖아요. 어저께. OCP 위반이 돼요. 왜? 타임카드 말고 다른 지불 방법이 생기면 그때마다 add xxs 이런 메서드가 인플로이에 계속 추가가 돼야 돼요. OCP가 깨져버리죠. 그죠? 타임만 추가되면 되는데 인플로이가 변경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인플로이의 get pay 타입을 갖고 와서 pay 타입이라는 인터페이스에다 대고 add time card라는 메소드를 추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pay 타입에는 calculate pay도 있고 add time card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OCP 위반은 해소가 돼요. add time 카드 말고 다른 무언가가 생겨도 페이 타입이 걔를 계속 해결을 해줄 거니까 인플로이가 그 OCP 위반하는 거는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월리는 add time 카드에 대해서 의미 있는 행동을 구현하도록 하고요. 아월리 말고 커미션드나 샐러리드인 경우에는 add time 카드 메소드 호출되면 아무것도 안 하면 되잖아요. 네.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해결이 되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LSP 위반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무것도 안 하도록 오버라이드 하는 것이 LSP 위반이에요. 왜? 인터페이스에서 파생된 모든 클래스에 적용될 수 있는 메서드만 추가해야 돼요. 그 무슨 말이냐면 슈퍼 타입이 있고 서브 타입이 있을 때 어떤 서브 타입이든지 이 슈퍼 타입으로 대체됐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죠? 근데 아울리인 경우에는 애드타임 카드에 대해서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하는데 아울리가 아닌 경우에는 이 의미 있는 일을 안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도록 오버라이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대체 불가능하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이럴 경우 LSP 위반이라고.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은 이게 답이거든요. 뭐냐면 아월리를 페이 타입에 가지고 올 때 캐스팅을 해요. 다운 캐스팅을 해서 그 애한테 애드타임 카드를 호출을 해요. 그러면 어저께 LSP 할 때 다운 캐스팅이나 인스턴스 오브 쓰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다운 캐스팅이나 인스턴스 오브를 쓸 때 이제 인스턴스 오브는 안 될 것 같고요. 다운 캐스트를 쓸 때 조게 있어요. 어떤 타입인지 정확히 한다면 다운 캐스트로 인한 피해는 피할 수 있다. 그거로 인한 피해는 없다. 그러니까 저런 경우에는 LSP 준수를 위해서 다운 캐스트를 쓰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약간 어제 얘기한 거랑 모순적인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이거 아니면 앞에 방법이거든요. 앞에 방법은 애드타임 카드라는 거를 어떤 공통적인 인터페이스에 넣고 다른 애들은 다 아무것도 안 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인데 그거보다는 이게 훨씬 더 깔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내가 저렇게 서브 타이핑을 할 때, 다운 캐스팅을 할 때 이 타입이 뭔지 명확하게 안다면 다운 캐스팅 하는 건 문제가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ISP하고 DIP 남았죠. ISP를 보면 인터페이스 세그리게이션을 해야 돼요. 네. 요 그림을 보면 OCP는 준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리퀘스트가 새로운 게 여러 개 추가된다고 하더라도 인플로이 컨트롤러는 영향을 안 받아요. 그죠? 인터페이스에 의존하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ISP를 위반하고 있다고 그래요. 컨트롤러가 리퀘스트 빌더를 만들 때 리퀘스트 빌더 인터페이스를 바라보고 있죠. 그러면 저 리퀘스트 빌더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이제 그런 거죠. build, add hourly employee request, build, add salaried employee request, build, commissioned employee request 뭐 이런 식으로 메소드가 추가된다는 거예요. 그런 메소드가 추가되는 게 아니고 뭐 추가된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 메소드가 되게 많이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hourly employee 컨트롤러인데 샐러리드에 대한 빌드가 변경됐어. 근데 쟤는 가치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죠? 가치 영향을 받고 되고 또 지가 알아야 되는 거 말고 너무 많은 걸 알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ISP가 뭐였어요? 인터페이스에 있는 것 중에 그 인터페이스는 다 내가 사용하는 거야. 그럼 상관이 없는데 일부 인터페이스는 나는 사용하는데 일부 인터페이스는 나 말고 다른 애가 사용해. 그랬을 때 다른 애가 사용하는 영역에 변경이 생겼을 때 나까지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잖아요. 지금 저기 리퀘스트 빌더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또 밑에 유스케이스 팩토리도 마찬가지예요. 유스케이스 팩토리도 저기에 굉장히 많은 그 크리에이트 메소드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유스케이스를 만드는.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변경되면 내 거는 변경이 안 되는데 나는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ISP 문제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예요. 저 유스케이스 팩토리를 사용하는 또 리퀘스트 빌더를 사용하는 컨트롤러들이 쭉쭉쭉 늘어나면 팬아웃 프로블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 가지 컨트롤러 중에 하나만 변경되면 저 유스케이스 팩토리는 변경이 되는 거죠. 그죠? 예. 저렇게 그리고 또 유스케이스 팩토리의 변경이 일어나면 나머지 컨트롤러가 다 다시 또 배포되고 컴파일되고 이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첫 번째 방법은 이제 뭐 다이나믹 인터페이스. 왜 다이나믹 인터페이스예요? 메서드가 하나밖에 없죠. 그리고 저게 아주 제너럴한 메이크 하는데 유스케이스 이름을 넘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이름에 해당되는 유스케이스를 넘기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밑에 빌더도 마찬가지예요. 리퀘스트 이름하고 그 다음에 아규먼트를 해싱 웹으로 넘겨요. 예. 그러면 다 해결되는 것 같아요. 처음 에서도 하나만 있으면 돼요. 전지전능하죠. 예. 아규먼트를 맵으로 넘기는 거, 해시 맵으로 넘기는 거. 전지전능해요. 근데 타입 세이프티를 잃어요. 그러니까 넘겨온 유스케이스가 내가 원하는 유스케이스가 아니고 다른 거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인터페이스에 의존하고 있는데 엄한 게 넘을 수도 있는 거고, 일단 아규먼트를 해시맵으로 넘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해요. 꼭 해시맵을 써야 된다라고 하면 해시맵을 한번 랩핑해서 써야지, 해시맵을 다이렉트로 써버리면 세상에 그 안에 뭐가 들어갈지 누가 알아요. 무엇이든지 다 넣을 수 있고 담을 수 있잖아요. 네, 되게 위험해지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ISP를 적용하면 저 컨트롤러들이 사용하는 그 유스케이스 팩토리랑 리퀘스트 빌더에 대해서 인터페이스를 다 만드는 거예요, 하나씩. 그리고 그 모든 인터페이스들을 상속한 인터페이스를 양쪽 하나씩 만들고 걔들의 구현체를 만들어요. 그러면은 저 모든 컨트롤러에서 다 자기가 알아야 되는 인터페이스만 사용하는 거고, 또 영향이 있어도 그 영향에 대한 그 파급을 확 줄일 수 있죠. 근데 이렇게 놓으면 이제 되게 복잡해 보이잖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인터페이스들은 되게 작고 되게 작은 메소드들만 가져요. 코드를 보면 스크롤 없이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타입 세이프티가 해소가 돼요. 예. 그리고 원래 저게 저렇게 많은 인터페이스가 아니어도 한 클래스에 저만한 기능이 있어야 돼요. 한 클래스가 원래 되게 커야 되는 건데 그거를 잘게 나눠 놓은 거예요. 근데 거기다 인터페이스를 하나 더 둔 거예요.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코드에다가 조금 더 늘어난 거지 엄청나게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마지막에가 이제 DIP인데요. DIP는 뭐 늘 계속 사용을 하고 있어요. 항상 인터페이스를 추가하고 의존성을 역전시켜서 어떤 로우 레벨의 어떤 변경이 상위 레벨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그렇게 계속 사용을 하고 있죠. 네, 지금 이 코드가 바바드 씨는 가장 DIP를 잘 준수한 아름다운 코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여기서 이게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게 DIP가 뭐가 적용된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임금을 지불하는데 정확하게 지금 임금 지불에 대한 알고리즘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 전체 그 종업원들에 대해서 오늘이 그 지급을 해야 되는 날짜인지 조사하고, 지급을 해야 되는 날짜라면 임금을 계산하고, 거기서 듀가 세금이에요. 세금 공제하고, 그 다음에 토탈 차지, 저거는 또 공제액 또 있나 봐요. 저걸 빼면 그만큼 지불하면 돼. 이런 로직이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구체적인 게 안 보여요. 페이 타입이 뭐니, 뭐 페이 디스포지션 타입이 뭐니, 그다음에 유니언을 가입을 했니, 뭐 이런 것들. 그런 구체적인 것들은 하나도 안 보이고 상위 레벨의 것들만 보이잖아요. 근데 얘들이 그런 로우 레벨의 의존성을 갖고 있는 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잘된 DIP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솔리드 케이스 스터디고요. 그 다음에 에피소드 18 가면 컴포넌트 케이스 스터디라는 게 있어요. 그럼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이렇게 그래요. 어떻게 패키지를 만들 거니? 라고. 컨트롤러 패키지가 있고, 뷰 패키지가 있고, 리퀘스터 패키지가 있고, 리스판더가 있고, 인터랙터가 있고, 엔터티 데이터베이스 게이트웨이, 데이터베이스 인포 이렇게 있어요. 라고 얘기해요. 굉장히 복잡하죠. 그죠? 원래 있던 것보다 인터페이스가 더 많이 늘어났죠. 그리고 이렇게 패키지가 나왔어요. 메인 패키지가 있을 거고, 메인이 리퀘스트 빌더랑 그 다음에 인터랙트 팩토리 이거를 주입을 시켜줄 거예요. 메인이. 그 다음에 컨트롤러는 리퀘스터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인터랙터도 리퀘스터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인터랙터가 리스판더도 사용하고, 데이터베이스도 사용을 해요. 네, 엔터티도 사용하고. 인터랙터가 중심에 있죠. 그죠? 네. 메인은 지금 디펜던시 인젝션을 하기 위해서 인터랙터를 사용하지만 나머지 어느 것도 인터랙터로 그 의존성을 가지고 있지 않죠. 그죠? 인터랙터와 다른 애들 사이에는 또 주로 어떤 인터페이스가 있죠. 리퀘스터나 리스판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게이트웨이, 얘네 다 인터페이스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랙터가 내 어플리케이션 로직이고 나머지 애들과는 추상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아이솔레이션 시켜져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유스케이스가 5개일 때
5개의 유스케이스 객체, 컨트롤러, 그다음 뷰, 리스판더, 인터랙터 이런 것들 다 5개씩 생겨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엔터티가 12개래요. 그러니까 엔터티 12개인 걸 가정했는데 엔터티가 12개이면 데이터베이스 게이트웨이랑 임플리멘테이션도 각각 12개씩 생길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총 58개의 객체가 나온대요. 되게 많지 않는 거냐, 많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합치면 근데 이거를 만약에 개수를 줄이면 클래스의 개수를 줄이면 시스템의 커플링이 늘어난대요. 그리고 개별적인 배포나 개발이 점점 더 어려워질 거래요. 네. 근데 이렇게 복잡해 보이지만 얘들이 우리한테 제공하는 자유도 어떤 한 곳의 변경이 다른 곳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 그걸 생각해 보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더 좋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전체 코드량은 다 합쳐놓은 거랑 이렇게 나눠놓은 거랑 그렇게 큰 차이 안 날 거예요. 근데 이제 뭐 클래스 이름 쓰고 뭐 가로 하나 더 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실제 코드량은 그렇게 크게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한눈에 다 봐야 된다라고 하면 되게 복잡한 거예요. 근데 나는 내가 포커스하고 있는 거에만 보고 나머지 내가 디테일이라고 생각하는 건 인터페이스만 보고 싶어라고 하면 얘가 더 이해하기 쉬운 게 되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해서 오늘 말씀을 마칠 거고요. 이제 남은 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나온 게 21번까지 있어요. 비스도 21번까지. 그런데 이건 안 할 거예요. 이건 안 할 거고 이거는 관심 있는 분들 보시고 궁금하시면 같이 얘기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